경제학자의 서재. 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아유경지.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 2024년 1월 UN 경제사회처가 발간하는 세계 경제 현황 및 전망 WESP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분류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9. 마지막 선진국 여부.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주장 중 하나로 대한민국은 선진국 막차를 탄 나라이며 이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과 비슷한 즈음 혹은 그 뒤에 선진국이 된 나라가 적기는 해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 한국이 마지막인 것은 아니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로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들은 한국에 비하면 경제 발전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인력만 있고 그동안 있던 인프라도 전쟁으로 다 소멸된 한국에 비하면 유리했다. 특히 싱가포르, 홍콩은 도시국가 정도의 규모로 대체로 이런 소규모 경제 권역은 경제 선진화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만이 그나마 한국과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010년대 중후반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을 선진국으로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있다. 일단 대체로 여러 국제기관에서도 지표상 이들을 한국 이후의 선진국으로서 분류한다. 이는 EU 가입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이 지원한 덕이 크다. 물론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이런 혜택을 본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코소보, 몰도바, 벨라루스, 알바니아 등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다. 그중 몰도바는 유럽에서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로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 속하고 심지어 독립 초반 10여 년간은 유럽 국가인데도 1인당 GDP가 아프리카 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정도의 빈곤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동유럽 내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지만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소득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들은 저임금 생산 기지로의 역할 외에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들 중에는 체코, 슬로베니아처럼 나름 튼실한 경제 구조와 공업 기반을 다져놓은 덕에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체제 전환을 한 국가가 있기도 하고 발트 3국처럼 초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경제난을 혹독하게 경험한 국가들도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적도 기니는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후반에는 석유 수출 덕분에 아프리카 국가이면서도 1인당 GDP가 선진국 말단 수준에 다다를 정도였기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뻔했으나 그 부를 거의 모두 대통령의 일가와 고위층이 독점하는 착취적인 경제 구조가 유지되었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 1인당 GDP가 감소하면서 중진국 함정을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2024년 IMF 통계치에서는 1인당 GDP가 최전성기였던 2008년 수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함은 물론 세계 평균의 절반도 넘기지 못하면서 이제 중진국 체면 치레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중진국 함정에서도 보듯 중진국은 원래 선진국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는 공산권이 붕괴되고 특히 중국이 개방됨에 따라 세계의 제조업을 빨아들이면서 다른 중진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나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므로 한국의 역사적 타이밍의 한정에서 말한다면 분명 막차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성장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가 아닌 중국 개방 이후였다면 지금처럼 선진국이 되었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인구가 적은 국가들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할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지만 제조업을 양성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그 길이 매우 좁아졌다. 한국도 자국의 제조업을 1960년대에서 1970년대부터 계속 키워온 결과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 들어서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백수십 년 전 근대화 초창기 시절 선진국들도 제조업에 걸린 시간이 길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제조업을 차지하던 선진국들의 텃세와 압력인데 대체로 선진국 기업들의 하청 생산을 하던 개도국이 스스로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면 선진국의 기업들이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개도국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거나 특정 부족 집단에게만 이득을 주는 독재 정권이거나 혹은 개발 독재와 거리가 먼 경우 이런 제한을 거절하기가 힘들다. 결국 그런 식으로 선진국들은 후발 개도국들의 국산화를 방해하면서 개도국들은 계속 선진국의 기업의 하청만 맞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역시 중공업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 서유럽 등지 국가들이 압력을 넣거나 투자금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이 선진국의 막차인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꽤 많은 국가이며 국력, 기술력, 국방력, 경제력, 제조업, 소프트 파워 등을 갖춘 지역 강국 이상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선진국인 국가로 한정하면 막차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수천만의 인구를 먹여 살릴 능력을 갖추면서 선진국이 된 사례가 한국 이후로는 없고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강대국들 중 경제 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중진국 함정에 걸린 상태이다. 효자 산업인 2차 산업은
앞으로도 현재의 제조업 강국들의 체제가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 이후로 강국이나 다국적 제조사를 가진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중진국 함정의 요인 중 하나가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업체 및 공장의 하청을 맡아서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자국민의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고 자국의 생산품 역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청을 맡기던 선진국의 기업들은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게 되며 그 국가를 떠나게 되면서 단순 노동인력 중심의 구조가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군사 정권이 어쨌든 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의 인건비를 싸게 유지하여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며 세계화에 안착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을 싼 임금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의 군사 정권은 그 적은 임금으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물가 관리, 해외 자본의 침투 방어,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개입하며 제한했다. 현재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그러한 정책을 펼치지 못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적은 임금을 받고 물가는 잡지도 못하며 중진국 함정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도 그 기간이 박정희 정부의 60년대를 시작으로 쳐도 50년에서 60년가량 걸린 끝에 세계적인 선진 강국으로 취급받은 것인데, 다른 개도국들은 21세기에 이런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기가 매우 어렵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산 자동차들이 2020년대 현재 세계 도요타 그룹,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3위 판매량에 오르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미국차, 일본차 브랜드 GM, 포드, 닛산, 혼다, 미츠비시, 스바루 등을 누르고 올라간 것이다. 누군가 제조업이 강해지는 만큼 누군가는 내려가야 하므로 이미 기존 선진국들의 후발주자에 대한 제조업 발전 견제가 매우 심한 것이다. 그나마 현대차, 삼성전자 등이 올라올 때만 해도 미일 간 무역 분쟁 같은 상황에서 일종의 틈새가 있었고, 냉전 시절만 해도 같은 진영 국가끼리는 기업 차원에서 견제를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도와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냉전 이후, 특히 21세기 이후에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심해졌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이런 현상이 심해졌는데 20세기부터 있었던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 터지게 경쟁하여 몇몇 회사는 완전히 도산하여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해진 회사들끼리 기존 기득권 자동차사들의 인수합병, 경영통합, 얼라이언스 맺기 등으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신규 회사가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자동차사의 예를 들었지만 현재 여러 분야의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제조업뿐 아니라 고브랜드 스포츠 메이커 경공업 분야도 이런 경향이 매우 심한 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진 의류 스포츠 신발 메이커도 대부분이 북미서 유럽이고 이제는 후발 국가 기업이 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장이 되었다. 이 분야의 압도적인 지분은 영미권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이고 그 후 알려진 브랜드를 갖는데 성공한 독일과 일본도 아디다스, 아식스로 어찌어찌 진입했다. 한국도 이 경쟁에 발을 하나 담그는데 어렵게 성공했는데 이탈리아의 브랜드였다가 망해가던 걸 인수해서 한국산 브랜드로 만들어 현재 e스포츠 메이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한 필라가 바로 그 브랜드이다. 한국 같은 후발주자도 결국 기성 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인수하여 국산화에 일으켜 세운 걸 이 자리에 세운 것인데, 그 후발주자들이 진입이 어려운 것은 훨씬 더 자명하다. IT 분야의 경우 그나마 제조업에 비교하면 비교적 초기 투입 자본이라거나 다양화 등이 자유로워 다른 국가들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제조업을 갖춘 국가에서 해당 제조업 기술들이 창출하는 IT 분야의 대규모의 일자리, 사업, 시장의 가능성과 규모는 갖추지 못한 국가와 비교 차원이 다르다. 심지어 제조업이 IT 기술을 받아들이는 현 국제적 상황상 결국 제조업을 갖춘 국가들이 IT 역시 죄다 잠식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IT는 또한 인프라, 보급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인도를 예로 들면 IT 인프라 보급도 열악하고 두뇌 유출은 더 심하다. IT는 해외 유출이 특히나 더 심한 분야라서 현재 주요 강국, 선진국의 국민이 아닌 IT 인재들은 전부 유출되어 자국을 발달시키지 않는다. 10. 세계사적 의의. 현재 세계에서 주요 선진국 및 강대국들은 제국주의를 통해 식민지를 거느렸거나 원주민을 해치며 나라의 기반을 다진 곳들이 대다수이다. G7 국가들로 예를 들면 제국주의 국가로서는 선발주자였던 영국, 프랑스와 후발주자였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있다. G7 국가는 아닌 스페인도 원주민 학살, 제국주의의 선발주자였다. 선진국은 아니지만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도 타민족 침략, 학살을 수없이 저지르며 국력을 키워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들 국가들은 기존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역량을 착취하여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약간 다른 케이스로 국가의 역량 자체는 이주민들이 직접 이룩한 것이지만 국가 형성 자체가 원주민의 땅과 자원을 빼앗아 이룩해낸 사례도 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이 그러하다. 이렇듯 GDP 규모 탑15 안에 드는 주요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 18에서 19세기의 근대화를 통해 제국주의에 기초한 독점자본주의로 식민지를 착취하여 선진화를 달성한 국가들이었다. 선진국으로서 식민 지배 및 제국주의의 피해를 받았지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어선 나라는 대한민국, 대만, 핀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정도이다. 그리고 지역 강국 이상으로 진입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며 인구 및 경제력, 국력, 군사력 등으로 보아도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수준의 상당한 강국으로 올라섰다. 특히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각각 영국, 러시아의 극심한 식민 지배와 수탈을 겪다가 간신히 독립했지만 그 직후 아일랜드 내전이나 핀란드 내전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동포들이 서로 의견이 갈려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내전을 겪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들은 자기들을 끔찍하게 탄압한 영국과 소련이 너무 싫은 관계로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기울 정도였다. 제국주의 피해국 가운데 아직 선진국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GDP 규모 탑 20 안에 들면서 지역 강국 지위에 오른 국가로는 아예 강대국에 등극한 중국과 인도 외에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인구가 억 단위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경제력 및 국력은 강하나 너무 많은 인구를 부양하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20세기에 진입했을 때 상황이 최빈국 수준으로 매우 열악했다. 구한말의 혼란, 일제의 식민지 착취, 6.25 전쟁 탓에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사회 기관망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즉, 경제력 대비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인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던 셈이다. 한국은 전후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실질 1인당 GDP가 현재 가치로도 500에서 900달러 남짓에 불과한 극빈국 중의 극빈국이었다. 그런 국가가 50여 년 만에 지금처럼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경우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며 GDP 규모 탑 15 안에 드는 주요 선진국 중 근 100년 사이의 최빈국이었던 국가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다. 대한민국의 체제, 경쟁 대상인 북한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은 사회학, 인류학적으로도 좋은 연구거리가 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은 문화 역사 지리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단지 대한민국은 제1세계, 북한은 제2세계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기에 여러 다양한 변인이 통제된 사회 실험처럼 기능할 수 있다. 제1세계보다 제2세계가 경제적으로 열악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는 제1세계, 제2세계의 차이보다도 막대하다는 점은 역사 지리와 가치 기존에 결정된 요소, 외부 지원과 같은 외력과 별개로 개별 국가의 경영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1. 선진국 이탈 가능성. 몇몇 자국 혐오자들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한국이 끝내 선진국에서 물러나고 쇠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구 이퀄 경제라는 단순한 방정식에 따른 착각이며 인구 통계의 복잡성과 변동성을 무시하고 운명론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단위 노동자 1만 명당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로봇 증가량도 가장 높은 국가로서 산업 자동화율이 세계 1위에 달한다. 한 외국인 이민 비율과 다문화 가정 비율도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더욱이 생산량 대비 부양 인구가 많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산업들을 한국이 계속 유지하는 이상 인구가 감소한다 한들 저성장의 길을 걸을지언정 내란, 내전, 전쟁 같은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하거나 막장 독재자가 집권하지 않는 이상 후진국은커녕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한국이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대다수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훨씬 예전부터 장기간 저출산을 경험해왔고 이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여태껏 높은 출산율로 국가의 경제를 지탱해오던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가파른 추세로 저출산의 늪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산업체계는 첨단화와 자동화가 인구수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20년대에 들어서 흔히 한국의 근미래 인구수라고 유행처럼 떠도는 3천만 명대로 떨어져도 전체적인 GDP가 줄어들지언정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애당초 현재 출산율과 인구수로 우려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도 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의 파이가 줄어들어 향후 국방비 같은 필수 지출액의 절대적인 액수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미래를 우려하는 것이지 국가 멸망, 민족 소멸 같은 허무맹랑한 가능성으로 진지하게 고심하는 전문기관은 거의 없다. 또한 선진국 개발도상국 관련해서 국가 경제의 급을 나누는 것도 1인당 GDP 기준이지 전체 GDP가 아니다. 언론에서는 대외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공포심 조정용 선동이라고 봐야 한다. 또 정권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눈 떠보니 후진국 운운하는 것도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수준은 세계 9위에 해당하며 한국은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순대외 금융 자산이 1,300조 원을 넘는 채권국이다.
게다가 북한의 전쟁 위협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해도 한국의 신용 등급은 동아시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 체력과 금융시장 신뢰도가 과거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매우 견고해졌다는 뜻이다. 또한 성장이 멈춘다고 한국이 선진국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 이미 1990년부터 30년 이상 경제 부진을 겪고 있으나 여전히 주류 선진국으로서 팝값은 하고 있는 일본,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에 유로존 위기로 침체기에 빠졌음에도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는 스페인 및 이탈리아만 봐도 알 수 있다. 상술한 선진국과 강대국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중국, 일본과 대적할 대국이 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불필요하게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인식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면 선진국이 못 된다라는 인식마저 팽배하게 공유되는 것이다. 물론 인구수가 선진국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구상에서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사회 안정과 경제 번영을 이룩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사실 상술한 것처럼 한국의 이러한 불안 심리는 한반도 특유의 지정학적 국제 정세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도 있다. 이상으로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이었습니다.